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안녕하세요. 불소소 진행을 맡은 이모셔널 P의 P 봄봄입니다. 36화 검색을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12번째 행동 시리즈로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리뷰 댓글 하나 읽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연을 주셨어요. 디노님께서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알게 되어 너무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는 4편밖에 듣지 못했지만 간간히 처음부터 정주행 중이에요. 티저 포스팅의 질문들이 재미있기도 하고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이라 저 혼자 메모장에 써보고 있네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또 새로운 저희의 애청자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너무 감사드리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지난 화에서 다루긴 했지만 답을 써주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것이 하나 있어서 함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분야는 컨텐츠예요. 영화, 콘서트, 관람, 도서 구입 등 실물 컨텐츠뿐만 아니라 디지털 컨텐츠도 많이 쓰네요. 넷플릭스, 왓챠 같은 영상 분야, 그리고 리디셀렉트, 퍼블리 같은 텍스트 컨텐츠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요즘 정말 디지털로 이렇게 구독할 수 있는 형태의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도 퍼블리 같은 경우에는 주제 같은 것들이 흥미로울 경우에는 하나씩 사서 보곤 했었거든요. 저는 이제 넷플릭스 그 친구가 같이 해서 보는 걸 하나 하고 있고 멜론 같은 사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중에 소비의 콘텐츠 중에 하나의 항목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번에 그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소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런 뭐 카테고리를 더 많이 얘기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되게 좋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 이 리디셀렉트 같은 경우에도 독서를 뭐 우리가 이북이나 전자책을 구매하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이거는 약간 스트리밍 서비스 형태로 돈을 주고 정액권으로 보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하시는 분을 주변에서 또 그렇게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대답도 전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 요즘엔 또 TV 광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밀리의 서재 이런 것도 보면은 이제 그쪽으로 서비스 확실히 확장이 될 것 같긴 해요. 아직도 이제 저희가 종이책에 좀 더 익숙하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 전해드릴 저희의 새로운 소식이 있죠. 바로 살롱 소식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약간 정기적으로 살롱을 좀 진행해 볼까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도림동에 위치한 독립서점인 도림서재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 살롱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명 내외의 소규모로 진행되는 살롱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영감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같이 소개하고 자유롭게 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식을 나누거나 뭔가 말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영감을 받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살롱은 1월 26일 토요일에 열리고요. 공간 취향이라는 타이틀로 열리게 될 예정인데 이미 감사하게도 첫 번째 살롱은 마감이 되었지만 네, 예정된 인원은 마감이 됐죠. 이제 앞으로도 매달 소식이 있을 거니까요. 저희 SNS 채널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소식을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12번째 행동 시리즈 검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검색에 대해서 그럼 먼저 검색이란 무엇일까를 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가야겠죠? 보통 정보 검색을 일컫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정보 축적과 검색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어떤 기억 매체 중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그중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내가 찾아내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검색엔 두 가지 형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직접 사실을 구하는 사실 검색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실에 관해서 관계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문헌 검색, 확률 검색이라고 한다는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후자가 더 많다는 거죠. 검색에 대해서 기록학 용어 사전 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서고에 있는 기록의 위치를 알아내고 그리고 기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주는 과정 자체를 검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온라인 검색 도구를 이용해서 기록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로 기록학에는 이제 검색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IT 사전에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기억 장소를 찾아서 기억 장소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거나 혹은 제거해 가는 과정.
또 검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태의 내용인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검색의 원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정된 정보 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행위였는데 사실 요즘은 워낙 인터넷 사용이 너무나도 활발하고 그 인터넷에 있는 정보도 사람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 역시 한정된 정보일 순 있긴 하지만 사실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정보라고 또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검색을 이제 이 행위를 저희가 선정하면서 우리가 검색을 다뤄봅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당연하게 온라인에 한정된 그 검색 있잖아요. 키보드를 통해서 내가 정보를 입력하고 답을 받아내는 그 과정만 검색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걸 통한 검색은 검색이라고 생각을 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스스로. 근데 그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오프라인 시대를 약간 살다가 온라인 시대로 넘어온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 구분하려고 애써. 그래서 검색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인터넷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세대한테는 그냥 인터넷이 자기의 현실이고 굳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는 저희 뭐 사전도 찾아보고 그렇잖아요. 책에서도 막 이렇게 훑어보고 사전도 찾아보고 그리고 전자사전 같은 그런 형태도 써보고 했는데 그냥 요즘엔 정말 되게 그냥 당연하게 핸드폰 검색이 먼저 그러니까 핸드폰 가로치고 검색. 굳이 그런 다른 도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저 한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국어사전, 영어사전, 그리고 한자 찾는 옥편 이런 게 다 집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부모님이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쓰셨던 거나 사셨던 게 집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거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겼던 것 같은데 인터넷이 이제 약간 보급되면서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컴퓨터를 쓸 때를 기억해보면 그때는 사실 컴퓨터를 검색의 용도로 그렇게 크게 쓰지 맞아요. 않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채팅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나우누리. 시절을 얘기하시는 저 나우누리 이런 거 막 쓰던 세대는 아닌데 알았던. 아 다들 사람들 쓰나 보다 이렇게 하던 시대. 네, 그쵸? 나우누리 말고 또 뭐 있죠? 천리안. 안 쓰셨던 세대인 거 맞는 거죠? 진짜 안 썼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통과 커뮤니티 그리고 아니면 게임 이런 거의 기능을 더 많이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검색 엔진이 좀 활발하게 생기면서부터는 사용이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저 대학교 3학년 때 중국 교환학생을 갔는데 그 교환학생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샤프전자 전자사전을 샀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 같은 경우는 SD 카드를 또 따로 사야 돼요. 추가로. 아 맞아. 기억이 그래가지고 그거 딱 넣으면 중국어가 되고 빼면 그냥 맞아요, 영어랑 맞아요. 국어가 기본 있는. 네.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 한 30만 원, 30 얼마? 그렇게 주고 샀어요. 이렇게 펼치는 거. 밑에 자판 있고 모니터 있고. 그거 사서 중국 가서 열심히 쓰다가 온 기억이 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언젠가부터 핸드폰으로 뭔가 인터넷을 하는 행위가 되게 자연스러워지면서 같이 굳이 따로 뭔가 검색을 하는 사전이랄지 전자사전이랄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그쵸. 타이밍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행위의 시점을 바꿔놓은 게 스마트폰이 가져온 변화가 정말 크잖아요, 사실. 그쵸.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인데 그 도구의 형태가 이 스마트폰으로 바뀐 게 인류 문명을 되게 사실 되게 다른 형태로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것도 기억나요. 우리가 싸이월드나 다음 카페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검색창이 있었지만 막 검색창을 더 활용하기보다는 카페에서 뭔가 그러네요. 정보를 공유하는 그래서 막 그거 있잖아요. 좋은 노래 같은 거 공유하는 싸이월드 카페 그거 아세요? 근데 그 사이트 뭐 음지의 카페 아니니까 얘기해도 되려나?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가입해본 그 뭐 퇴폐적 낭만 무슨 뭐의 공존 막 그거 싸이 카페 그런 여러 유명한 카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되게 감성적인 아트 이미지 같은 것들이 막 공유되고 막 그 제가 한창 대학교 때 약간 애시드 재즈 막 이런 거 좋아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좋은 노래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기억이 되게 새록새록 난다. 그렇게 퇴폐적 얘기하니까. 낭만 그 뭐 이름이 뭐죠? 다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 세대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걸로 오히려 더 정보나 취향을 공유했던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렇게 장악하는 게 우리한테 검색을 습관으로 하게 되는 딱 그 시점이 아니었나. 초록창. 네. 초록창의 영향력이 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그 지식인 때문에 더 네이버가 크게 자리 잡았을까요? 맞네요. 아니면 뭐 지식인의 블로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모두 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거기다 갖다 물어보라고. 근데 거기다 댓글 달고 있는 분들이 다 초등학생이야. 막 이런 얘기도 막 많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되게 유용하다.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은 정보를 그걸 아는 사람이 알려주다니 뭐 이렇게 해서 생겨났는데 점점 더 그걸 이제 나중에는 신뢰할 수 없는 지금은 약간 그쵸, 좀 그쵸. 그런 부분도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글로벌 시장은 이제 네이버가 아닌 구글이죠. 구글이 이제 네. 먼저 시장을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구글을 딱 치면 되게 산만하게 나열된 정보이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정리, 정돈, 카테고리별로 누가 제일 인기 있어? 지금 1위가 뭐야?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구글은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의 정보를 다루거나 뭐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네이버의 비중도가 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반면에 해외의 사이트나 뭐 영어로 뭔가를 검색해야 될 때는 네이버에선 자료가 쉽게 찾아지지는 않는 그쵸. 것 같아서 우리 단, 보통 일할 때 해외사를 찾을 때는 구글을 더 많이 이용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스마트폰 생기고 SNS가 생기면서 또 검색에 대한 습관이나 기준이 달라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뭐 네이버의 뭐 사전적 의미를 찾으려고 우리가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요즘 뭐가 핫하지? 남들은 무슨 생각하지?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모든 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어떤 포인트만 알고 싶어 하다 보니까 해시태그로 뭔가를 검색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정보 쪽에서도 플랫폼 쪽에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자꾸 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 내가 필요한 정보만 보고 싶은데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좀 맞춰진 애들만 좀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하니까 요즘엔 사실 뉴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거의 큐레이션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쵸.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추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추천을 또 그쵸. 되게 추천 잘해줘요. 베이스. 그래서 저는 음악은 거의 유튜브에서 듣고 그 내 플레이리스트를 기반으로 추천해주는 음악이 거의 취향에 맞는 경우가 많고 필터링이 잘 돼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검색에 뭐 인기 동영상 추천이나 맞춤 동영상 이런 것도 뭔가 검색을 더 이렇게 큐레이션 해주기 위한 어떤 장치가 아닌가. 근데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명과 암이 사실 있는 건데 큐레이션 된 것만 필터링해서 보다 보면 뉴스 같은 경우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도 요즘에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다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은 사실 배제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생각이 사실 그쪽까지 확장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죠. 생각이 좀 좁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모습을 맞아요. 내 필터로만 딱 네. 받아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약간 양립하는 의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뭐 약간 SNS가 가져다준 장점과 단점이 아닌가. 저희가 사실 이제 검색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되게 근접해서 하고 있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게 크게 지금 넓은 범주까지 확장돼서 막 얘기가 다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이 다 나온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오늘 10분 방송하고 끝내야 되는 건가?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진짜 마치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황당하실 것 같은데 네.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이제 저희가 뭐 지금 여러 사이트 이름도 나오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웹 정보의 이 검색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연한데 컴퓨터로 정보를 찾으려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처음 한 사람은 누굴까에 대한 궁금증.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국의 그 과학 담당 특별 보좌관이었던 바네사 부시라는 사람이 정보가 앞으로 폭증을 할 거라고 예견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매맥스라는 어떤 장치를 제안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압축하고 보관하고 키보드를 누르면 정보가 이제 눈앞에 이렇게 쫙 펼쳐져서 나오게 하는 구상을 처음에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머리는 어떻게 쓰는 건지 요즘에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개념이 있지만 그 개념이 아예 없을 때 처음 생각한다는 거는 그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 형태를 만들었다고 장치를 고안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지금 우리 아까 얘기 나오면서 구글 얘기 잠깐 나왔지만 98년도죠. 그러니까 지금 창업주들이 시작을 한 게 그들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대학원생들이었는데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 뭐 너무 유명한 인물들이니까 그 페이지 링크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고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이죠. 2명이.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야후 검색 엔진이 등장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95년도에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예전에 그러니까 네이버가 광고나 이런 것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에는 되게 여러 채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기억에. 갑자기 엠파스도 막 생각나고 98년도가 엠파스가 그 자연언어 검색을 표방하면서 되게 딱 새로운 기술을 선보였던 그 시기였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채널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독보적으로 올라온 거에 대한 게 약간 뭐 지식인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마케팅적인 부분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광고를 생각하면 네이버에서 했던 그 전지현 씨가 그때 이렇게 깃달린 모자 쓰고 막 이렇게 광고에 출연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이버 검색 광고에. 그때는 검색 광고도 되게 활발하게 썼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정말 너무 스며들어 버려가지고 네. 언제 처음 네이버를 썼는지는 그러니까 네이버 이전에는 원래 다음이 더 엔진 시장을 더 크게 왜냐하면 다음에 그 카페 개념이 워낙 활발하고 컸었던 것 같고 메일 한 메일 하나쯤은 다 있잖아요. 그때는 막 그리고 메신저를 더 많이 썼죠. MSN이나 아 맞네요. MSN 메신저도 썼구나. 싸이월드랑 연계되면서 네이트온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것들이 약간 확 죽더니 네이버가 확 부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지식인 검색창,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들이 붐을 이루다가 이제 블로그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약간 뭐 그때 한창 텀블러니 뭐 이런 그 블로그 관련 사이트들이 뜨고 뭐 블로거가 어떤 셀럽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확 그런 것들이 막 활발해지다가 지금은 좀 약간 광고성의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신뢰도가 떨어져서 약간 좀 죽은 타이밍? 그쵸. 플랫폼 조금 더 이동하고 있죠, 이제 다시. 그러니까 마치 무슨 유튜버 세대 이전에 블로거 시대가 있던 것처럼 블로거가 하나의 어떤 셀럽이 되는 뭐 그런 아주 가까운 거죠, 이거는. 몇 년 전이니까.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사적인 검색 습관이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아무래도 우리가 좀 트렌드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검색을 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일 때문에 매일매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습관처럼 돼버려가지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저장해 놓고 언젠가 어디에서 쓰일 거야 라는 왜 그런 버릇처럼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주로 어떤 거 검색하시나요, 부모님? 저는 뭐 일을 하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진짜 컴퓨터랑 거의 매일 씨름을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창을 몇십 개씩 열어놓고 그래서 왜 가끔 어쩌다가 그 창 검색창 닫히면 막 머리 쥐어뜯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되살리기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주로 검색하는 거는 최근 보여지는 이슈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을 포함해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컨텐츠를 계속 검색하는 것 같고 뭐 그런 포털 검색 사이트를 뭐 이용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이미지 검색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들인데 이외에는 여러 디자인 사이트들 같은 거 있잖아요. 해외 사이트를 아예 이제 링크를 다 해놓으니까 그런 데로 직접 들어가서 검색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해외 뉴스 채널 같은 데에서 새로운 소식 같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검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는 역시나 이제 국내 소식 봐야 되는 경우에 네이버를 검색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매일이 그냥 그 창들을 다 들어가서 업데이트 된 걸 다 긁어오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요번 거 방송 리서치 하다가 찾은 것 중에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는 기사를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검색하려고 포털을 열었는데, 뭘 검색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인터넷 미아 증후군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검색창 열었는데 생각 안 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키보드를 막 쳐보는 거야. 아, 그 뭐였지? 뭐냐? 막 이런 걸 쳐봤는데 진짜 그 뭐냐를 검색하면 어학사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어학사전에 인터넷 검색에서 찾고자 했던 단어를 까먹었을 때 한 번씩 인터넷 검색창에 적어보는 말이라고 그 뭐냐가 정의돼서 나와요. 그 연관 검색어에도 뭐 검색하려 했지, 뭐 치려고 했지, 그 뭐지, 이런 게 같이 나와요. 아니 그런 생각들을 다 누군가 쳐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것도 누군가 쓴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깜빡깜빡 검색어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건데, 그게 해외 포털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인간의 그 기억의 저장 용량에는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더 이게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더 많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행동적으로. 이거를 왜냐면 찾으면 쉽게 나오는 답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포털 의존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인터넷 미아 증후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행동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실시간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를 결정적인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에 되게 힘들어지는? 그래서 그 노래 같은 것도 예전에는 몇 곡 들어있는 뭐 테이프, CD 이런 것만 줄창 듣다 보면 어떤 가수의 한 앨범의 노래들을 많이 외우게 되는데 맞아요. 요즘은 사실 노래 하나 가사 다 외우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옛날 노래 가사만 외우는 것 같아요. 맞아. 제목도,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면 제목 사실 곰곰이 제목까지 외우면서 안 듣고 들어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 들리면 이거 나 이거 아는 노래인데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 제가 제목을 못 찾으니까 결국엔 가사 검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사를 검색해서 그 제목을 거꾸로 알아내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막 갑자기 막 들리는 가사를 가지고 막 검색창에서 쳐보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음악을 해서 그것도 맞아. 검색이잖아요. 네, 그러네요. 음악 그냥 이렇게 검색 알아서 찾아주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더 뭔가를 딱히 어떤 결정적인 검색어 키워드, 뭔가 정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머리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쩌면 예전에는 암기, 외운다는 것을 대신해주는 어떤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인간의 몫으로 들어왔다면 지금은 그걸 기계가 대신해주기 때문에 인간의 기능에서는 그게 좀 필수 기능에서는 빠져버린 것 같은? 그 대신 우리는 다른 걸 더 채워야 되지만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피님은 어떤 거를 주로 검색하세요? 뭐 저 역시 시시때때로 모든 것을 검색을 하는 것 같고, 뭐 물건을 사려고 검색을 할 때도 있고, 어디를 가려고 검색할 때도 있고, 뭐 일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진짜 그냥 심심해서 흥미를 찾으려고 그냥 검색이 습관이자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할 때는 즐겨찾기 해놓은 사이트들을 그냥 팔로잉을 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는 게 어떤 검색에 전환된 어떤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할 때는 각종 디자인 사이트와 건축 사이트 그런 데들이 어떤 주목할 만한 브랜드나 새로운 아트나 그런 뉴스들을 대신 필터링을 해주고 큐레이션 해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청 많이 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거를 매일매일 보는 텐션이 조금 사라지고 약간 원할 때 원하는 것을 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좀 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불소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또 더 검색을 많이 하게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본 주제, 그러니까 뭐 오늘처럼 검색이라고 해보면 일단은 아주 기초적으로라도 검색이라는 단어를 쳐보고 그 단어의 의미, 그거와 관련된 문화, 뭐 역사, 뭐 그런 거랑 또 연관된 다른 사례? 이런 걸 이렇게 타고 가면서 연결고리를 검색을 해보고 이런 습관들은 또
일할 때도 있었던 습관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불소소를 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뭐 구글, 네이버 이런 포털 검색부터 지금 디자인 사이트에 대한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그러면은 요즘에 주로 검색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채널이 그러면은 어떤 걸 이용을 하세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보를 찾을 때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약간 요새 핫한 거? 힙한 거? 약간 비주얼적인 거를 찾을 때는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죠. 네네.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괜찮은 사람들의 계정을 이미 팔로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얻어서 거기서 그걸 보고 흥미로우면 그걸 또 다시 검색해보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독립서점, 전시 이런 거 찾을 때도 인스타를 좀 많이 의지하는 것 같고 뭐 심심할 때는 유튜브 같은 거를 보기도 하고 뭔가 어떤 영상이 화제가 됐다더라 뭐 이러면 이제 또 유튜브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일할 때 이미지 스크랩을 할 때는 따로 핀터레스트를 좀 쓰죠. 그걸 굉장히 많이 활용했는데 인스타가 비주얼적으로 너무 커져 버리다 보니까 핀터레스트에 들어오는 정보가 약간 한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일을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핀터레스트를 이용하고 있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구글은 시시때때로 또 필요에 따라서 구글은 거의 일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를 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최신 트렌드를 이제 봐야 할 일이 많이 있을 때는 기간 설정을 해서 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해서 최신 순으로 내려서 보는 형태로. 네, 뭐 검색어를 친 다음에 그거가 뭐 1년 안에 소식, 뭐 6개월 안에 소식, 아니면 진짜로 1개월 안에 소식 이렇게 설정을 해서 볼 때도 있고 일할 때는 트렌드 자료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좀 최신 그쵸.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되게 많이 이용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좀 페이스북 사용률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존에 페이스북 채널을 이용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 채널은 접속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제 피님이 인스타그램 잠깐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피님이 그 검색하신 팁 중에 제가 되게 놀랬던 팁 중에 하나였는데 그 카페 검색하실 때 네. 해시태그 검색에 가오픈으로 해시태그 검색하신다는 걸 알고 나서 제가 그렇지 요즘에 힙한 카페는 다 가오픈을 하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역시 나도 그거를 이제 검색어에 해놔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결정적으로 검색이라는 그 행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는 뭐냐면 또 하나의 채널은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이요? 네. 카카오 어느 거요? 당황하셨어요. 검색 엔진이 아니라서 당황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저한테 보내는 것도 각종 사진, 정보, 저 며칠 전에는 꿈꾸다가도 그 꿈이 잊어버릴까봐 꿈을 막 자다가 일어나서 제 카톡에 막 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주로 내가 순간적으로 들었던 생각이나 뭐 해야지 했던 생각이나 뭐 어디서 본 거 적어놓은 거 같은 거를 다시 검색해야 되는 순간이 많아요. 본인한테 보내는 메시지를요? 네. 그런 걸 두서없이 막 보내놨는데 맞다. 그때 그거 뭐였지? 하면은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뭐 우리 불소서 녹음을 언제 하기로 했다, 살롱을 언제 하기로 했다, 우리 살롱 주제 얘기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대화들이 본범님과 저 사이의 카톡창이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카톡창을 제가 검색해볼 때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이미 한 얘기인데 또 다시 물어보기가 좀 그럴 때도 있고 둘 다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혼자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대화의 카톡창에서도 보고 제가 저한테 보낸 카톡창에서도 검색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저는 항상 그냥 그 얘기했던 게 메모장에 옮겨져 있거나 그냥 달력에 들어가 있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네. 그 검색이 있네요. 저는 지금 카톡에서 검색하신다 그래서 카톡에 검색 기능이 있구나. 막 다른 무슨 포털처럼. 아니 주로 뭔가 계획을 딱 정확하게 해놓은 것들은 메모를 따로 해놓긴 하지만 그냥 산만하게 얘기하면서 지나갔던 것들이나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고 그냥 하나 생각나서 적어놓은 거 이런 거는 다시 뭔가 뭐였지? 그때 내가 뭐 보려고 했었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메모장에 적기 위해서 검색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진짜 인스타그램 채널로 검색 많이 하거든요. 일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매장, 카페, 여행지 같은 걸 다 찾을 때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검색해서 이미지로 먼저 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장 같은 경우도 특히 사람들이 이제 위치 태그 해놓은 경우 많으니까 그러면 구글 맵으로 통해서 넘어가가지고 거기다 별표 찍을 수 있고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행위들이어가지고 아마 그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전에는 이제 뭐 구글 크롬 많이 쓰고 네이버도 쓰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왜 이렇게 연결된 글이랑 이게 먼저 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보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가게일 것 같은 게 더 먼저 느껴지니까 약간 그쪽으로 좀 플랫폼이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게 더 잘 직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네모칸 바깥에 또 다른 맞네요. 이미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스타그램 보고 찾아갔을 때 더 아. 좋다인 경우도 있지만 아 뭐야 사진빨이었네 뭐 맞아, 이런 맞아.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검색 포털 1위였잖아요. 항상 1위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채널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물론 세대별로 좀 다르긴 할 텐데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거에서는 유튜브로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뭔가 공부를 하거나 학습을 할 때도 네이버에 쳐서 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어떻게 했는지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뭐 뭘 만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그냥 바로 영상으로 보고 학습을 하는 게 더 익숙한 어떤 행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도 사실은 구글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잖아요. 아,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그게 검색을 대변하는 사실 단어였는데 그 자리도 지금은 다 유튜브가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닐슨 코리아의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전체 한 4분의 3 정도 차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생산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되잖아요. 내가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생산도 가능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막강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포털 사이트가 사람들을 모여들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해내고 뭔가 이미지나 어떤 창의적인 거를 생산해내긴 하지만 사실 진짜 생산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플랫폼이 가져가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에 이게 생겨났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과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했지만 유튜브는 생산자에게 어쨌든 비중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자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 그동안 그런 포털 사이트들은 우리의 정보를 다 가져가고 수익을 다 독점했던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를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걸 그냥 광고의 수단 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것들을 시도하기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여러 가지랑 또 맞물리면서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검색 준비하면서 찾다가 기사에서 접한 거였는데, 실제로 네이버가 그러니까 2019년도 사업 전략 발표회 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검색 포털에게는 위기라는 거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기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동영상 중심으로 검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스터디를 자기네도 굉장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주변에 보면은 이게 동영상으로 검색했을 때 가장 장점인 부분이 동영상은 이 전체 흐름 다 볼 수 있게 요즘에 그래도 브이로그처럼 이렇게 왜 실시간에 대한 그것도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컷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니라 전체를 다 이렇게 과정까지도 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누가 그랬죠? 음식 만드는 거 블로그나 뭘로 찾으면 레시피부터 해가지고 이미지 컷, 당근 넣고 감자 넣는 사진 보고 그 다음에 뭐 파 넣는 사진 보고 이렇게 한다면 동영상은 사실 틀어놓고 보면 쭉 이렇게 굳이 텍스트로 이미지로 몇십 개씩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그게 우리가 지난 살롱에서 대화 중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누군가에게는 뭐 당근이면 100g, 200g 이게 더 정확하고 깊은 정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한눈에 보이는 게 더 정확한 정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경험한 것과 뭐 세대와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지금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검색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보여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그 계량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킹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계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맛을 내는 거에 한 끗 차이가 거기서 오니까. 근데 사실 제가 집에서 요리하거나 뭐 할 때 굳이 그렇게 100g, 200g 맞춰서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김수미 씨가 왜 방송에서 하듯이 한 움큼, 능둥만둥 이런 단어를 더 선호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약간 계량의 단위도 바뀌고 있는 게 그런 계량컵 같은 것도 이렇게 손으로 한 주먹이라고 보여질 만큼의 계량컵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량의 단위가 500g이야, 100g이야가 아니라 내 손마디 하나만큼 뭐 한 주먹만큼이라고 하는 계량컵도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점차 이런 단위 같은 것들 어떤 걸 표현하거나 이렇게 구성하는 단위도 바뀔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면서. 근데 또 그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고도 접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요새 식당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은 이제 그 골목 식당 저 가끔 보는데 요리에 대한 기본이 없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나 컨셉으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들 때문에 또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움큼 이런 거는 정말로 농익은 사람들이 맞아요. 500ml를 재지 하나도 아는 사람들이 감으로 하는 건데 감도 없고 기본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직접 해보면서 겪지 않고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되게 어설프게 알게 되는 그런 또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다 뭔가 컨텐츠가 중심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채널이 중심이 뭐가 되냐에 따라서 다 장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 예전에 몇 달 전에 그 송기령 부사장 그 다음에 송기령 부사장 이제 그 강의를 뭘 하는 걸 들을 기회가 있어서 들었었는데 지금 AI 그러니까 정보가 이렇게 완전 정보 홍수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기계가 그거를 대신해 가지고 이제 정보를 필터링 해주고 뭐 하는 이제 정말 그 시대에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살아남는 콘텐츠는 정말 진정성 있는 핵심이 있는 가치 있는 정보만 남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기계가 그런 걸 더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왜 그 광고성으로 뭐 하나 띄우려고 단기간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알바 쓰고 해서 만들어 놓은 정보랑 축적돼서 쭉 시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리뷰가 막 올라오고 하는 정보들은 기계가 더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미 그런 거에 되게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감으로 사실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했냐 이런 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쌓은 거는 그게 컨텐츠든 브랜드든 사람이건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나에서도 그게 다 뭔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정말 뭐가 어떤 게 유행이에요. 근데 그걸 오랜 동안 준비하고 고민했던 사람이 그 흐름이 잘 맞아서 새롭게 보여지는 것과 이런 게 유행이라 하고 해서 어제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시작한 사람은 똑같은 디자인으로 뭘 내놔도 뭐 아닌 수도 있지만 그냥 어느 정도 느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송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조금 더 우리가 잘 다듬고 지속하면서 가면 우리의 고민이나 그런 이야기들의 시간 같은 것들이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수 있는 날이 되게 열심히 진정성 있게 하면 오겠구나. 뭐 약간 저는 오히려 더 희망 같은 걸 봤거든요, 사실. 그게 꼭 뭐 심각하고 진지해야 된다는 관점은 아니고 즐겁게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근히 일할 때도 보면 어떤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걸 되게 은근히 귀찮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없이 경력을 쌓은 거는 사실 시간이 오래됐지만 그렇게 계속 그 다음 스텝을 밟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죄송해요. 열심히 방송을 하겠다라는 어떤 다짐 같은 거였는데 갑자기 오늘의 주제를 까먹었어.
검색 얘기하다가 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거는 되게 정확한 데이터, 팩트만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인공지능이나 뭐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는 바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검색이 그냥 단순히 뭐 단어의 의미를 찾는 그런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문화와 삶을 대변하고 하는 형태로 또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다른 형태로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이제 틀어야겠죠. 이제 다시 더 검색으로 네. 돌아와서. 계속 3,000보를 빠질 것 같아요. 계속 이럴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면 피님 그럼 요즘에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검, 실시간 검색어, 이런 순위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관심 있게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보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가끔 네이버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 같은 게 자꾸 뜨잖아요. 엄청 예. 떴는데 뭔가 이건 뭐지? 싶은 게 있을 때는 가끔은 하는데 사실 검색해보면 결국에는 그냥 뭐 어떤 라디오에 누가 나왔다거나 뭐 뉴스에 어떤 사건이 있다거나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계속 정보로 들어오니까 약간 그거에 무감각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해봤자 별거 아니겠지. 해봤자 또 뭐 누군가의 소식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다 보니 더 예전만큼은 실시간 검색어를 클릭해보지 않게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거나 할 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특히나 이제 다수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세미나 같은 자료 같은 것들은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가끔 이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뭐 이제 만약에 유튜브가 얼마 전에 오류가 났어요. 프로그램상에 뭐가 오류 때문에 유튜브가 안 됐던 때가 잠깐 있었는데 그때 다음이나 어떤 포털 같은데 10대 검색어에는 유튜브가 1위부터 10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 오류,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20대, 30대, 40대 쪽으로 갈수록 그런 검색어가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는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사람들한테 요즘에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10대, 20대한테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아닌 근거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자료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웃기게도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자료 자체의 어떤 증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또 더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네. 사실 뭐 그런 형태로는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즐겨보는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드라마 같은 거 방송할 때 실검에 바로바로 올라오잖아요. 아 맞아,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에 핫한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이 올라오고 스카이캐슬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올라오고 관련돼서 거기서 만약에 무슨 언급을 하면 그거와 관련된 사건이 올라오고. 저 그래서 얼마 전에 네. 대본 유출됐다 그래서 스포 당할까 봐 일부러 검색 안 했잖아요. 스카이캐슬에 관련된 거는 일부러 지금 안 찾아보고 있는 게 내가 뭐 잘못 눌렀다가 아니 근데 스포 당할까 봐. 그 스포 저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 봤는데 그거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 같은데. 바꿨을 수도 있을 여지가 있을까요? 아닌가? 근데 또 스포가 또 되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맞다. 이거 스카이캐슬 얘기하니까 저 요즘에 유튜브에서 스카이캐슬 패러디 찾아보는 거 되게 많이 해요. 그거 진짜 검색 많이 했어요. 저 지난번에 본범님이랑 네. 가다가 얘기한 건데 박막내 할머니가 맞아요. 김주영 선생님 뭐 이렇게 먹방 코드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 저희 애도 벤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거 하는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어제 실검에 이사배가 엄청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뷰티 뷰티 크리에이터. 네. 네. 근데 그게 이사배가 김주영 선생을 패러디했거든요. 근데 정말 비슷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게 실검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요새 광고도 뭐 집에 들이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걸로 하고 다 네. 모든 사람들이 스카이캐슬 멘트를 쓰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저희를 믿으셔야 돼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검색과 관련돼서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검색이 지속 가능하고 착한 일 하는 거와 연결되어서 보여지는 서비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것 중에 그 독일의 검색 포털인데 에코시아라는 포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력해서 그 빙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 결과를 제공을 하는데 에코시아는 사람들이 검색할 때마다 발생하는 그 광고 수익으로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발생한 수입의 한 80% 정도를 그 협업한 비영리 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필요한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80원 정도 하는데 검색을 할 때 한 회당 발생하는 광고 수익이 한 6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45번 정도 검색을 하면 한 그루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유럽이나 중남미, 아프리카 같은 데에 전세국 한 10개국 정도에 4,500만 그루 정도 나무를 심는 활동을 해왔다는데 이제 약간 검색을 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활동 이게 되게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참여하기도 어렵지 않고. 그쵸, 쉽고. 요즘에 사실 그 착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놀이처럼 조금 편하게 일상에 스며들어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좀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내가 뭐 도덕적으로 남다른 사람이고 특별히 환경 막 그런 운동가라서가 아니라 정말 너무 우리 인간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그쵸.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지금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인 것 네, 같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런 식의 형태가 뭔가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고. 네. 그 검색을 주제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책이 한 권 생각이 나서 같이 얘기를 오랜만에 다시 해보려고 내용을 가져왔는데, 알랭드 보통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죠.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 이 우리나라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아닌가요? 이게 그죠? 2014년도에 출간됐던 책이에요. 그때 이거를 막 보면서 우리가 트렌드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쵸. 그 구절을 막 이렇게 메모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쏟아지는 뉴스와 정보를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정치, 경제, 사회, 뭐 연애, 뭐 셀럽들의 어떤 사건하고 소식에서부터 뭐 전쟁이나 뭐 이런 충격적인 것들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전달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약간 뉴스에 중독된 사회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때로는 뭐 허탈하게도 하고 충격적이게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이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뉴스의 시대는 어떤 시대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알랭드 보통의 관점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인데, 이 뉴스가 사실은 정확한 정보만을 또 전달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정보나 포털 사이트, 미디어를 되게 신뢰하다가 많은 것들을 실제로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디어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를 좀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정보 같은 것, 페이크 뉴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화두가 됐었던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2014년인데 JTBC가 뉴스룸에서 팩트체크 코너를 시작한 게 또 2014년이에요. 그래서 네네. 우연일 수도 있지만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잖아요. 그 시점이 약간 사람들이 과도한 정보와 거짓된 정보 혹은 뭐 미디어가 우리를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에 약간 불신이 더 많이 생겨났던 타이밍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책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그 얘기 중에 있었던 게 뉴스의 카테고리가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향후에는 뭐 슬픔, 기쁨, 행복함 그런 카테고리로 변화돼서 뉴스가 필터링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뉴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책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어떤 정해진 딱 그 형태의 카테고리가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것들로 뉴스의 카테고리가 앞으로는 또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봤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언급했던 주제들은 유쾌함이나 뭐 안정, 회복력 이런 식의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모든 거를 본다는 거는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미디어도 우리를 약간 조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약간 더 좀 성숙하게 제대로 뭔가를 바라봐야 된다. 약간 그런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분야별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뭔가
그걸 더 정확한 정보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완전한 진리나 완전한 팩트가 없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카테고리의 형태로 그쵸?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그런 면에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맞아요. 흐름을 보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너무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과정이랄지 뭐 어떤 추상적인 어떤 정의랄지 음. 그런 거에 더 목말라 하는데 음. 하기 때문에 검색도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거나 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약간 검색을 이야기하다 보니 뭔가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달라진 우리의 삶과 미디어, 뉴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책에 조금 몇 년 지난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그 타이밍의 과정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뉴스 시대의 내용을 잠시 공유해 봤습니다. 네. 인사이트 있는 책이네요. 네. 네, 오늘 검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본범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검색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다양한 방면으로 가지를 뻗어나가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저는 오늘 방송 지금 이게 또 얘기하면 또 다른 들으시는 분들이 또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오늘 방송이 되게 유익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 검색이라는 행위를 출발점으로 해서 여러 카테고리의 이야기들을 지금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쯤은 다들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한 이야기들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라는 걸로 하는 방송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저는 네,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이렇게 본범님이 자화자찬 해주셨고요. 불소소의 공식적 의견 관계 없나요? 망했어.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제 스스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각 못했던 이야기들도 갑자기 다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요거를 잘 다듬으면 요것 또한 살롱의 한 카테고리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네. 저 역시 오히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밀접하게 해서 느끼지조차도 못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검색이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매일 하고 있고 그런 거일수록 얘기를 해봐야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거를 좀 내가 제대로 하고 있었나?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가를 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돼서 뭔가 검색만큼 또 좋은 어떤 주제 또 생각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피님도 자화자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했는데 또 티 그렇게 났어요. 됐네요. 이러면서. 네. 그럼 이제 오늘 검색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화 예고 드려야겠죠? 네, 37화 함께 이야기해볼 행동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하고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을 지켜가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약속을 지킬 때도 있지만 또 무리하게 약속을 했다가 못 지킬 때도 있죠. 뭐 약속을 취소할 수도 있고 약속 시간 늦을 수도 있죠. 우리의 일상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한 기억과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소소는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티밋,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을 통해서 공개됩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도 계정이 있고요. 검색창에서 불소소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네이버 포털에서도 저희가 아마 검색이 지금 이제 오디오 클립이 올라가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검색해서 저희 방송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댓글 외에도 메일로도 사연 받는데요. 메일은 ideal-list@naver.com으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누는 불특정 소수를 위한 영감소 36화 검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모셔널 PAP 본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